자, 지금부터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정부에서 전세 사기 대책 내놨습니다. 아까도 전해드렸는데요. 효과가 있을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현장형 전문가 이렇게 꼽히고요. 최근 KBS에서 전세 사기 취재 계속해서 단독보도 내보내고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장석호 공인중개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효과가 있을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세 사기를 좀 예방하는 데는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이건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대책은 뭐였습니까? 공인중개사에게 체납 사실이라든지 임대인의 신용 정보 이런 거를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좀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체납 내역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공인중개사들이 그걸 사전에 확인해서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전세 사기는 일부분 막을 수 있을 걸로. 그 부분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맨 아랫줄에 있는 내용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네. 집주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게 가장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셨고, 네. 가장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럼 뭐였습니까? 반대로? 첫 번째죠. 첫 번째. 올려줘 보시면은요. 네. 첫 번째 허그 전세가율을 100%를 90%로 조정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정부가 지금 전세가율을 매매가 대비 100% 하는 거를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10% 인하한 거 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사태들은 대부분이 임대인이 모피 투자 또는 갭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돈을 갖지 않고도 집을 이제 사고 파는, 임대해주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보면 감정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감정 평가액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90% 의미 없다는 거죠. 네. 근본적으로 사기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취지를 감안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반환보증보험이 도입됐던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건 임차인 보호였거든요. 그 임차인 보호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전세 사기나 갭 투기를 막으려면 이 반환보증보험의 90%, 100% 이게 아니고요. 저는 그 기준을 LTV 한도 범위로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매매할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이 LTV 60%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환보증보험도 그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된다고 봐요. 그걸 바꾸지 않는 한 평가 방식으로 지금과 같이 오늘 나온 대책처럼 계속 된다면 전세 사기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네. 대출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놓으면 언제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는 자체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출이 아닙니다. 대출 가능한 한도 범위 내에서 반환보증보험 비율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네. 예, 왜 그러냐면 반환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대출을 받고 사는 거, 대출을 발생하는 거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1억짜리 집에 1억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임대인은 자기 돈 없이 집을 하나도 없이 집을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환보증보험이 100% 안 돼가지고 임차인이 6천만 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은 4천만 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반환보증보험을 받아가지고 1억짜리 집에 1억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을 1억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정부가 LTV를 규제했다면 반환보증보험도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규제를 있잖아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KBS에서 보도한 업감정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요. 이거 네네. 무슨 뜻입니까? 감정은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에서 있잖아요. 감정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줘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아니면 깡통 전세 사기에서. 왜 그러냐면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정 평가 금액이 있어야지만이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이 집이 얼마짜리입니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게 있어야만이 전세상 대출도 가능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건축업자나 임대인들이 감정평가사를 섭외해서 높게 감정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이나 건축업주 입장에서는 감정가를 높게 받을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럼 네. 감정평가사는 왜 굳이 업감정까지 해주는 겁니까? 초과 수수료를 주잖아요. KBS 보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수수료 건당 몇십만 원이거든요. 특별히 뭐 몇백억짜리 부동산이 아니고 2, 3억짜리 빌려라면 수수료, 법정 수수료만 몇십만 원 범위 내일 거예요. 그런데 업감정을 했을 때 평가사들한테 당연히 초과 수수료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잖아요. 집주인은
훨씬 더 많이 돈을 동원할 수 있고 예. 감정평가사는 수수료를 더 많이 더 많이 챙기고 받을 수 있고요. 결국에 피해는 그럼 보증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피해를 받고 맞습니다.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고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 대책으로는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해결할 거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 발표된 거 보시면 공시가격에 있는 거하고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이제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구옥에 대한 규제잖아요. 저는 그건 맞다 보는데 이 중에서도 있잖아요. 실거래가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필요 없이 한다는 건 그건 동의합니다. 공시가격의 몇 프로. 지금 140% 비율은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세대 빌라들이 공시가격이 140%라면요. 실제 거래가액의 80에서 90%입니다. 이것도 깡통 전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냐 얘기하는데 그거 쉽습니다. 뭐냐면 건축업자가요. 건축을 하는데요. 2억에 분양하면 되는데 제가 친인척이나 친구를 동원해서 이거를 실거래가를 있잖아요. 3억이나 4억의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게 반환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죠. 그럼 이 실거래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거래가 방지, 조작 방지 법안도 의원분들을 통해서 발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최근에 주로 문제가 된 게 빌라를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빌라 시장이 혼탁해진 겁니까? 원래 그랬는데 이제 알려진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수년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던 거고 이 반환보증보험이 민간에 도입된 거는 민간건설임대 같은 경우는 13년도부터 시행되었고요. 민간 임대차 계약에서는 15년도에 있잖아요. 그때 유스테이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1월 3일경인가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률이 있잖아요. LTV에 90% 이렇게 놨어요. 그럼 LTV면 아까 60%였다고 90%하면 1억짜리 집이면 5,400만 원만 보증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정부 정책 자료를 보시면 오늘 보도 자료 보시면요. 17년도 2월 달에 100%까지 확대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확인 불가능합니다. 허그에서 수시로 변경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환보증보험을 100%까지 늘린 게 문제인 거거든요. 처음에 도입했던 당시에는 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TV의 60% 정도. LTV를 60% 규제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그래서 처음 도입할 때는 분명히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차인 보호 개념이 강해지면서 계속 확대해왔던 게 잘못인 거죠. 네. 자, 오늘 나온 12시부터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했죠? 안심 전세 앱.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좋다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신축 빌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시세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신축 빌라라고 얼마라고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거기도 감정평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허구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보시면 신축 주택의 경우에 있잖아요. 뭐냐면 토지 매입가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빌라를 대부분 후분양이거든요. 준공단 다음에 매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축업자라면 제가 건물을 지었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때 건축가액 다 신고합니다. 그 금액의 몇 프로 하면은 감정평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요. 신축 빌라다 하더라도 굳이 왜 신축 빌라에 대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준공 승인 단계에서 이미 얼마의 건축비가 들었는지는 다 신고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게 있는데 왜 따로 절차를 만드느냐. 자, 공인중개사도 임대인 관련 이런 정보 조회할 수 있는 거는 평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100% 동의하고 저는 강제해야 된다고 봐요. 강제해야 된다? 예, 의무적으로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쓸 때는 저는 다른 것도 추가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매매나 있잖아요. 이런 데서 임대인 신분증 이장해갖고 위조를 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할 때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을 임대차 계약하거나 매매 계약 당시에 공중개사한테 있잖아요.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 관련 사기는 대부분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거래하는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뭔가 확인할 수 있게 예, 맞습니다. 서로 확인할 수 있게 깔끔하게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 예, 맞습니다. 보여주도록 강제하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잖아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등기사항 증명서 가지고 열람을 했더라도 이게 진짜 임대인지 임차인지 아니 임대인지 소유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등기부인데 왜 확인이 안 공신력이 없습니다. 되죠? 왜 그렇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법에요. 그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아예 공신력을 부여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 공신력 없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저희가 임대인을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서 등기 권리증의 소유자가 가짜라면 아니 이건 누가 중개해도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예.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데
부동산 거래할 때는 확인하는 게 상식으로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최근에 없다.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자, 전세 사기 사건에서 이행 보증서라는 것도 등장했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 못 내주면 중개인이 대신 감당해 준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세 사기 사건, 일반적인 전세 사기 사건하고 다르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지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사기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추홀구 사례를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있었거든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서 임차인이 야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냐 했더니 해당 공인중개사, 제가 알기로는 5군데 공인중개사가만 담합해가지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행각서를 작성해줬기 때문에요.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한테 당연히 물으면 되는 거예요. 각서를 써줬으니까. 예, 예. 이행을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돼서 그냥 사기죄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완벽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자, 참 빌라 왕, 뭐 빌라 신, 건축 왕, 뭐 호칭도 뭐 가지각색인데 다 빌라. 예. 근데 주로 이제 빌라라는 게 훨씬 값이 좀 싸니까 네. 대부분 젊은 분들, 신혼부부, 이제 갓 사회 진출한 직장 초년생 다 이런 분들이에요. 네. 연령대 보십시오. 30대가 제일 많아요. 맞습니다. 아, 이거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원인들은 뭐냐면 정부의 이제 정책자금금들이 저리에 있잖아요. 최대 2억까지 고정금리를 해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보증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월세를 살았는데 그런 젊은 층에게 이게 이제 임차인 보호, 약자 보호 개념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자금이라고 내놨는데 이거를 지금 깡통 전세 사기나 설계하는 사람분들이 악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대부분 2, 3억짜리 전세자 계약을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증 한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 한도를 낮추자. 예, 그 방법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차인도 조심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여기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그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촬영한 거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전세 사기의 개념도까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근데 완벽한 대책은 지금도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피스텔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던데. 오피스텔 문제가 될 거는 뭐냐면 오피스텔은 이미 문제가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오피스텔에서 허그가 대입변제하는 사건이 추가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고 그 비율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 정부에서 주택을 규제하면서 있잖아요. 건축업자들이 이제는 주택인 다세대 빌라를 많이 짓지 않고 뭐랬냐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법안도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어요. 촉진 법안들이에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법. 이러다 보니까요.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다세대 빌라보다 있잖아요. 가격이 적습니다. 오히려 전세 사기를 설계하신 분한테는 가격 낮은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서민증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2, 3억 되지 않습니까? 매매가나 전세가가.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5천 범위 내예요. 그래서 1억짜리 분양가 1억짜리를 1억 5천 임대차 계약을 써버리거든요. 실제 그래서 지금 부동산 포털에 보시면 수도권에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검색을 해보시면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차이가 없거나 어떤 데는 전세가가 더 높은 물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깡통인데 이게 이제 많이 이루어졌던 게 작년, 저작년에 임대차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저절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입변제 사건이 늘어날 거라는 거고 추세는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비율을 분석해 봤어요.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자료는 받았고 원본 자료는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받은 거고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오피스텔 비율 보시면 사고 비율이요. 전체 사고 건수 중에 11%밖에 안 돼요. 근데 작년에는 17%까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네요. 네, 제가 봐서는 내년이라면 20% 전체 대입변제 사건 중에서 20% 이상, 25%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폭탄은 오피스텔 시장에서 터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놓으셨고요. 근데 이게 참 대부분 젊은 분들, 예. 상대적으로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또 피해자가 되니까 더 마음이 좀 아픈데 예, 맞습니다. 대책도 만들어야 되겠고 일단 개인 수준에서는 그러면 네.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임대차 계약이 어떤 거냐 물어보신다면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라. 예. 이게 이제 그분들이 악용을 많이 하지만 일단 임차인이나 중개업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임대차 계약은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을 임대차 계약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임차인들이 반환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냐면 그걸 악용하지 못하게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부동산 계약 앞두고 계신 젊은 분들 특히 반환 보증보험 이 제도를 꼭 좀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석호 공인중개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